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 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단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했는데 간혹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희소성, 기회비용, 편익,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런 경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서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잘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 당황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대로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들이죠. 어떤 선택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같이 볼게요. 교과서 130쪽에서 133쪽이고요. 먼저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겠죠? 그 전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선택을 하나요? 우리들의 욕구는 어때요? 무한하죠? 욕구는 굉장히 무한한 데에 비해서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떡볶이를 주문을 하고 싶다, 배달시켜서 먹고 싶다 하면 고민을 하는 거죠. 메뉴판을 보면서 로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즈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냥 기본 떡볶이도 먹고 싶고 떡볶이 말고 튀김도 먹고 싶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이 욕구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선생님이 한 끼에 쓸 수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내가 어떤 것을 골랐을 때 가장 만족할 것인가? 혹은 어떤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인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희소성. 여러분이 이 희소성이랑은 희귀성이랑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귀성과 희소성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희귀성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의 수량 자체가 적은 거죠. 그러면 희소성은 이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욕구가 어느 정도냐 이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 희소성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자원이 있어요. 이만큼 있습니다. B라는 자원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희귀하죠? A가 더 희귀하죠. 그런데 A가 더 희소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욕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A는 이만큼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이 A를 욕구합니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B는 어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B를 원합니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때 더 희소성 있는 자원은 A와 B 둘 중에 어느 곳이죠? 바로 B죠? B가 더 희소성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수량은 B가 더 많지만
그만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 또한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희소성은 B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귀성과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라는 거. 우리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선택을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거, 이건 어떤 걸까요? 아까 말했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만족감,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었죠. 이거를 고려해서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많이 주면서도 비용을 적게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 합리적인 선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편익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편익이란 무엇이냐?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 주관적인 만족감인데 명심해야 될 게 이 만족감에는 물질적인 것, 이 금전적인 이익, 그리고 비금전적인 이익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교과서 130쪽 사례를 같이 보면서 이 편익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진수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진수는 이제 방학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행을 가족들과 다니면서 가보지 못했던 곳을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고 이 중에서 진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이때 여행을 가게 되면 얻게 되는 만족감이 있겠죠. 여행을 가서 막 엄청 멋있는 경치를 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만족감들, 기쁨, 이런 것이 바로 이 여행의 편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게 되는 이 용돈, 이건 역시 편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돈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익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비금전적인 이익이죠. 그래서 편익의 개념, 금전적 이익, 즉 물질적인 이익, 그리고 비금전적인 이익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거죠. 이익. 편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즈 떡볶이를 시킬 것이냐, 그냥 떡볶이를 시킬 것이냐 했을 때 치즈 떡볶이를 선택하면 그냥 떡볶이는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기했을 때 이 그냥 떡볶이가 가지는 가치,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어떤 기회비용? 이 치즈 떡볶이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치가 기회비용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대안이 세 가지 이상,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것이 기회비용이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하나의 가치만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예시를 접하다 보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 130페이지 밑에 인어공주가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다들 동화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는 일생일 대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하나요?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인간의 다리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계속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편익 그리고 기회비용은 어떤 것일까? 인어공주는 결국 다리를 선택했죠. 그러면 이때 편익은 어떤 것이 될까요? 다리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인간으로서의 생활, 왕자님과 행복한 미래 이런 것들을 꿈꿨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리를 선택했을 때 편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리 대신에 뭘 포기했어요? 목소리를 포기했죠. 이때 포기한 목소리, 이 목소리가 가지는 가치를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주로서 살 수 있었던 이 바닷속에서의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바닷속에서의 행복한 삶, 이런 것이 바로 이 인어공주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편익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그런데 이때 기회비용은 이 인어공주가 실제로 지불한 목소리, 그리고 이 목소리를 지불함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이 바닷속에서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라는 이런 주관적인 만족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이때 목소리를 눈에 보이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이 바닷속에서 살았을 행복한 삶, 이것을 명시적이진 않지만 발생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교과서 131쪽 아래를 보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면 갑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5일간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에서 경비로 쓰는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5일 동안 식당을 운영하지 못했을 때 원래 벌었을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간 이제 식당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이 100만 원이다 하면 5일간 해외여행을 가면 이걸 벌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일간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되는 돈, 실제로 눈에 보이게 쓰이는 돈, 이 200만 원을 바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5일간 원래 벌었어야 할 수입을 못 벌게 되는 이 100만 원, 여행을 가서 이 100만 원을 벌 기회를 포기하게 된 거죠. 이때 이 100만 원을 바로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기회비용은 이 명시적 비용, 해외여행에 들어간 경비, 그리고 암묵적 비용, 5일 동안 식당 문을 닫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5일간의 수입,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아까 봤던 사례에서는 이 목소리가 명시적 비용, 그리고 이 목소리를 대가, 비용으로서 지불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바닷속에서 행복한 삶, 이것이 암묵적 비용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야 기회비용, 총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학습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기회비용은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어떤 비용? 바로 명시적 비용과 화폐로 지출하진 않지만 발생하는 잠재적으로 내가 포기한 암묵적 비용.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편익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았는데, 합리적 선택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의 편익이, 즉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내가 포기하게 된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이걸 바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어떤 것을 두고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걸 선택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얻었을 만족감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 선택인가 하고 여러분이 살펴볼 때에는 이렇게 편익과 기회비용을 직접 눈에 보고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 혹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뺐을 때 0보다 큰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고 0보다 컸을 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시에 적용을 해보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에게 자유시간 2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때 여러분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갈까? 혹은 두 번째, PC방에 가서 혼자 게임을 할까? 혹은 세 번째,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터디 카페 가서 혼자 공부를 할까?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지금 여러분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편익과 비용을 계산을 해야 돼요. 2시간 동안 영화를 볼 때 영화 표가 8,000원이다 라고 해서 8이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PC방에 2시간 가면 1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들겠죠? 그래서 2라고 적었고요. 스터디 카페를 가면 2시간에 3,000원이래. 그래서 비용 3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편익을 따져봐야죠.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가? 이것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랑 영화를 같이 보러 갔을 때 얻는 만족감을 수치로 환산해본다. 그랬을 때 이제 친구랑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잘 만든 명작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여운을 가지게 된 거죠. 이때 편익을 그래서 9라고 지금 수치화를 했어요. 그리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이거를 지금 3으로 계산을 했고, 스터디 카페에 갔을 때 공부를 해서 내가 얻는 뿌듯함, 그리고 내 머릿속에 얻는 지식, 이거를 5라고 지금 수치화했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익이 이렇게 되고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이 갖는 가치는 어떤 것이 되냐? 내가 얻는 이 만족감에서 내가 대가로 지불하는, 잃게 되는 비용을 뺀 값, 이게 바로 순편익, 가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영화는 1, 그리고 PC방은 3 빼기 2니까 1,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5 빼기 3 해서 2.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실제로 화폐로 지출하게 되는 명시적인 비용 플러스
직접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암묵적인 비용, 이것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럼 봅시다. 만약에 내가 영화를 선택했어. 그럼 이때 기회비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영화를 선택하면 먼저 명시적 비용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지출한 비용 8이 되죠. 여기다가 암묵적 비용을 더해야 돼. 암묵적 비용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영화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가치. 그런데 지금 선택지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3가지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암묵적 가치이자 기회비용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영화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 PC방과 스터디 카페죠. 이 2가지의 가치 1과 2네요. 이 중에서 더 큰 게 뭐예요? 스터디 카페의 가치죠. 그러면 영화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더 큰 거, 스터디 카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암묵적인 비용은 2가 되는 거죠. 이 스터디 카페, 포기한 것의 가장 큰 가치. 그러면 PC방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 명시적인 비용을 봐야죠. 2,000원. 그래서 명시적 비용 2라고 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PC방을 선택했을 때 이 2가지를 포기하게 되죠. 더 큰 가치 뭐예요? 스터디 카페네. 그러면 스터디 카페 2의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 그러면 스터디 카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선택했을 때 지출하게 되는 실제 명시적인 비용 3 더하기 암묵적 비용. 스터디 카페를 선택하면 2가지를 포기하게 되죠. 그럼 이 중에 더 큰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똑같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만 더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게 명시적 가치, 이게 암묵적 가치, 이게 명시적 가치, 그리고 이게 암묵적 가치, 이게 명시적 가치, 그리고 이게 암묵적 가치. 이 2가지의 가치.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 암묵적 가치를 더한 것이 기회비용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돼요. 자, 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지금 10이고 편익이 9네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더 크죠?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걸 계산식으로 해본다 하면 편익인 9에서 기회비용 10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PC방은 봅시다. 기회비용이 4네요. 편익이 3이야. 그러면 지금 편익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죠?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식으로 생각해보면 편익인 3 마이너스 기회비용 4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0보다 작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스터디 카페 볼까요? 편익이 5고 기회비용은 4. 그러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죠? 식으로도 생각해보면 5 마이너스 기회비용 4는 1. 0보다 크죠? 이게 지금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것이 결국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약간 감이 오셨나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여러분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특히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포기하게 된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이것만이 기회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든 이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해서 기회비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회비용을 계산했으면 합리적 선택은 뭐야?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익과 기회비용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선택은 이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서 아까 우리가 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여기까지 합리적 선택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합리적 선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이냐?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효율성이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의 사례를 같이 볼게요. 32쪽입니다. 담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담합이 무엇이냐? 이제 같은 종류, 비슷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끼리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 혹은 뭐 물건의 가격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이 얘네들이 짜고 친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바로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봅시다. 이렇게 이 기업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기 자신의 효율성만을 생각해서 담합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의 골판지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이 이 경제 주체들이 짜고 친 대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폐지 등 원료를 공급하는 업자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까지 하면서 이 선택의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담합이라는 개념 알아두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복 브랜드 A사, B사, C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교복 브랜드는 실제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때는 그랬는데 S사, E사, I사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질이 괜찮은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브랜드들 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담합이 지금 가능한 건데요. 이 교복 브랜드 A, B, C가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 교복값을 이 정도 가격에 팔도록 하자. 우리 다 같이 교복값을 이 정도로 올려서 팔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복을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담합이라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업들에게는 이익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효율성 플러스 공공성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게 바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리적 선택만을 생각하게 되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 공정성, 규범 준수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교과서 132쪽 아래를 보면 지금 효율성과 공공성이 충돌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방에 있는 우체국이 지금 폐쇄가 됐대요. 왜 폐쇄가 됐어요? 적자가 나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 입장에서는 폐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우체국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 만약에 이걸 둘 다 충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이 우편사 외에도 다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본다던가 혹은 정부 같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심에 있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체국의 수익을 공공성을 위해 이 적자가 많은 시골의 도서상간의 우체국에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제 탐구를 한번 봅시다. 자료 1번을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금 5가지 단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건 사실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문제를 인식하죠. 내가 선택해야 할 것,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 옷을 내가 지금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겠죠. A라는 옷을 살까? B라는 옷을 살까? C라는 옷을 살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선택을 내릴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디자인을 고려하겠다. 아니면 편리함을 고려하겠다. 아니면 브랜드를 고려하겠다. 가격을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의 기준들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보 수집을 하고 대안을 탐색합니다. A라는 옷이 있네. 이 A라는 옷은 어떤 디자인, 어떤 브랜드,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B라는 옷도 괜찮아 보이네. 이 B라는 옷은 또 어떤 디자인, 어떤 가격,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A, B, C, D라는 옷의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대안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A라는 옷을 봤을 때 편익은 어느 정도고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B라는 옷을 봤을 때는 편익, 비용,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겠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게 마지막 최종 선택 및 실행 단계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평소에도 하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자료 2에 지수가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의 기준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의사결정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합리적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러면 A사의 스마트폰의 가치, 그리고 B사의 스마트폰의 가치, C사의 스마트폰의 가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가장 좋은 선택이죠? C사겠네요. 가치가 가장 높은 이 C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지금 이 자료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C사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자, 포기하게 되는 거 A사, B사, D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세 가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거. 그래서 B사인 75점의 B사 제품에 대한 가치가 바로 C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